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핵심은 보증금 편취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사회적 재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 이 방송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다들 같이 모였는데요. 먼저 이렇게 모였으니까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박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에서 부동산하고 도시계획 가르치는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박종철 변호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로봇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종철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한 12년 정도 이제 변호사로 생활하고 있다가 그 법률 AI를 만드는 개발회사를 작년에 설립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대형 법률 AI 회사들이 변호사를 위한 조금 소위 말하는 큰 법률 AI를 만드는 반면에 저희 회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박한 법률 AI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서울 로봇인데 로봇을 말한 로봇이 아니라 그렇군요. 법을 말한 로와 봇을 말한 봇.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손님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다름이 아닌 전세 사기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개인의 삶의 파괴, 그리고 나아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묵과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한 개인의, 사회의, 그리고 국가의 대응이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민 교수님을 모시고 전세 사기 사건에 직접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서민과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안을 같이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방송을 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아까 그 유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2년, 2023년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을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이 이미 이제 사기 피해를 당했고 피해 액수가 2천억이 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근래에 발생한 문제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단순히 근래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구조적이라는 게 이 전세 사기라는 키워드가 신문에 나타난 게 1933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부터 나타나요. 여기 100년 됐습니다. 예, 100년 된 문제고 거기서도 정확하게 문제가 보증금 편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예. 근데 우리가 이거 유형을 보면은 결국은 핵심은 보증금 편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써 100년 넘은 문제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구조화된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1960년대에 굉장히 심각했고 80년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종철 변호사님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국가 책임도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사회적 재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단순히 개인이 잘못해서 이 사람의 개인적 잘못으로 몰고 간다는 건 약간 좀 부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교수님께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 어떤 시스템의 붕괴,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더욱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회와 국가가.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교수님의 관점은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다. 예,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한번 데피니션 내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피해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이 자살한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 이제 20대 또는 30대인 것이어서 예.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미추홀구 사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전세 사기 사건을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미추홀구 사건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께서 미추홀구 사건을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추홀 사건은 아직 1심 선고도 안 난 상태라 예, 제가 예. 지금 파악한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각종 기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기사를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우선 이 사건이 사실 전세 사기 사건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피고인이 건축왕이라고 불립니다. 건축왕. 예, 건축왕이요. 인천 경기 일대 예. 아파트 빌라 2,700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나 하면 땅을 사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과 더불어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대출도 생기고 보증금도 생기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데다가 또 빌라를 짓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인천 경기 일대를 뭐 거의 장악했다시피 해서 지금 이분은 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무너지면 인천 무너진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아마 빚으로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가 이제 최근에 대출 이자가 오르고 하면서 이제 사실 무너진 케이스로 보이고 근데 현재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만 놓고 보면 피해 세대가 533명 그리고 430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고 그럼 미추홀구는 뭐가 사기인 거죠?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결국엔 자기가 건물을 지어놓고서 자기 건물을 비싸게 판 겁니다. 근데 비싸게 판 거를 실제 분양자한테 판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속여서 세입자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 공인중개 업체를 7군데를 월급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한 발 산 거예요. 사서 아예 중개사를 사실상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기업같이 운영을 했던 거로 보이고 중개사들은 이게 뭐 사실 이런 빌라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통 20, 30대 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 빌라가 새로운 생긴 빌라고 매우 좋고 시세보다 싸다고 속이는 겁니다. 혹하죠, 그러면. 혹하고 또 사실 빌라 같은 걸 가보시면 사실 요즘 빌라들은 아파트보다 더 실내는 좋아 보여요. 인테리어가 좋아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건데 주변 아파트에 뭐 반값밖에 안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매매하긴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오시는 건데 사실 그 금액 자체가 과다한 거죠. 원래는 예를 들어 2억짜리 건물인데 3억 원에 주고 임대 보증금 내고 들어오시거나 1억밖에 안 되는 건데 뭐 1억 5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는 중간에 있는 중개사들이나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업체 그리고 또 이거는 나눠가지고 또 이런 거는 혼자서 명의를 갖게 되면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왕이 자기가 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지사장을 세웁니다. 바지사장한테도 한 건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기업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파트는 1억밖에 안 되는 건데 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거는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근저당까지 설정된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근저당이 없다 하더라도 받기 힘든 정도의 금액인데 근저당까지 있으면 사실상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4분이 자살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네 분이 자살하셨다고요? 저는 뭐 미추홀구 사건 저도 이제 귀동량으로 듣긴 들었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기업처럼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렇게 거의 기업화돼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또 교수님께서 시스템의 문제라고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 자, 일단 이제 미초구 사건의 개요를 저희가 한번 변호사님께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 좀 코멘트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보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미추홀하고 이제 다른 케이스들을 좀 섞어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 대출을 건설 자금 대출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실 간평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라든지 건물의 간평을 높게 받으면은 건설 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통 은행이 끼고 간평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은행이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하고 간평사라는 전문적인 기관까지 연기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의심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들은 20, 30대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구조적이라고 또 말씀을 드린 거는 동일한 케이스의 문제가 100년 전부터 발생을 해요. 그때도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끼고서 이런 사기 행위를 벌여요. 대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능성 자체가 계속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 풀어야 될 시점인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은행과 간평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뭔가 어떤 도덕적인 문란, 뭐 윤리적인 타락 이렇게 사기 행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도 도전이지만 내부 붕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이건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근데 그분들이 이런 사기 행각에 가담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서민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하고 이제 교수님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시잖아요. 또 MZ 세대들이 전세 사기 사건에 많이 또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큰 당연히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어서 수도권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고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뭐 그런 곳으로 가는데 이런 곳에는 너무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격 정보도 모른 채로 공인중개사나 뭐 감정평가사 그리고 은행분들의 말을 듣고서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자취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가 심각하게 보도되던 2023년쯤에도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하던 중에 약간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좀 더 월세로 알아본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월 지출비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구하는 등의 약간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세를 얻지 못하고 월세로 그렇게 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전세 사기의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